덕수궁, 대한제국의 시작과 끝, 육부작 통합본. 고종이 덕수궁을 떠나기 싫어했던 이유, 선원전터, 구세군 중앙회관, 고종의 길, 러시아 공사관, 중명전, 덕수궁 돌담길, 운교. 이곳은 덕수궁 선원전이 있었던 곳이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진전이다. 종묘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당이라면 선원전은 궁궐 안에 있는 왕실의 사당이었다. 그래서 궁궐마다 선원전이 있었다. 덕수궁의 선원전터는 구세군회관과 덕수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다. 1900년의 화재로 기존의 덕수궁 선원전 건물과 안에 모신 어진이 전부 불탔다. 1년 뒤 복구했는데 원래 자리에 다시 짓지 않고 경운궁 서북쪽에 있는 영성문 안쪽에 수어청 자리인 이곳에 새로 건립했다. 그래서 선원전 영역을 영성문 대궐로도 불렀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이곳에서 꾸준히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1919년 고종이 승하한 이후 일제가 1921년에 창덕궁 서북쪽 옛때보단 자리에 짓고 새로운 선원전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곳은 비었다. 이후 이 땅은 조선저축은행 경성일보사 소유로 넘어갔다. 해방 이후에는 경기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섰다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소유했다. 2003년 6월 미국대사관 기숙사 건립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던 도중 덕수궁 선원전터를 확인했다. 선원전터를 용산구 미군기지 내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 다시 한국이 소유했다. 미국 대사관저와 선원전 부지 사이에는 경계벽이 설치되었다. 2017년에는 선원전터 내에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고종의 길을 완공하여 일반에 개방했다. 문화재청은 고고학 발굴 조사를 마치고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선원전과 빈전인 흥덕전, 혼전인 흥복전 등 주요 정각과 부속 건물, 궁장 등을 복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구세군 중앙회관은 1926년 조선을 방문한 구세군 대장 브라멜 부스의 생일을 기념하여 모금한 미국 사관들 및 구세군 신도들의 위연금으로 1928년에 건축되었다. 건립 당시부터 1989년까지 구세군 사관학교로 사용되었는데 1959년부터 구세군 대한본영의 사무실 일부가 입주하면서부터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벽돌조의 외관과 중앙현관의 4개의 기둥에는 신고전주의 양식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구세군 중앙회관 옆으로 고종의 길이 있다. K스피릿 강나리 기자가 쓴 기사를 인용하여 이 길을 설명해 드리겠다. 1894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려의 주동으로 국모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그 이후 철군하지 않고 경성에 머무는 일본군과 친일 개화파의 이중 감시망 속에 사실상 궁궐에 감금된 상태였던 고종은 다음 해인 1896년 2월 11일 새벽 왕세자와 함께 당시 주한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어진 120m의 길을 따라 피신했다. 고종의 길은 아관파천이라 부르는 사건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을 오갈 때 사용한 길로 추정된다.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29일 경운궁으로 돌아와 234일 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제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마지막 의지를 불태웠다. 2012년 개봉했던 영화 가비에서 아관파천에서 대한제국 선포까지의 혼란하고 치열했던 순간들과 고종의 행보가 잘 나타난다.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아내 명성황후 사이에서 흔들리며 국제 정세에
무지몽매에 망해가던 나라의 비운의 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병을 지원하고 늦게나마 양육강식의 제국주의 국제관계 속에서 약소국이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제국 13년간 1905년 헤이그 밀사 사건과 고종의 강제퇴위, 을사늑약,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등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고종의 길을 나오니 정동공원이 나온다. 정동공원의 옆으로는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었다. 옛 러시아 제국의 공사관이었던 이곳은 원래 왕실의 정원인 상림원이 있던 곳으로 정동에서 가장 높은 지대였다. 고층 건물이 거의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한성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으며 건물 또한 한성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 개화기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관련 기록을 보면 한결같이 러시아 공사관의 위용을 인상적으로 적어두었다. 이 일대가 예전에는 모두 경운궁, 즉 덕수궁이었다. 원래 왕가의 별궁인 명례궁이었으나 임진왜란 직후 행궁으로서 정궁 역할을 했으며 광해군 때 정식 궁궐로 승격경운궁이 되었고 대한제국 때는 황궁으로 쓰였다. 1907년 고종 퇴위, 순종 즉위 이후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었다. 원래 1469년 남이의 영모 사건에 엮였던 조영달의 집터였다. 역적의 집이란 이유로 조정에서는 조영달의 집을 몰수했고 1470년에 성종이 이곳을 세종의 적팔남 영대군의 부인 송씨에게 내려주었다. 1년 뒤 송씨가 이 집을 다시 왕실에 바치자 이름을 연경궁으로 짓고 왕실의 별궁으로 삼았다. 1472년에는 의경세자의 사후인 의묘를 연경궁 후원에 세우기로 했다.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대군은 제사를 맡으면서 이곳을 하사받았고 연경궁은 월산대군의 저택이면서 의경세자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 되었다. 이후 1475년 의묘의 위패를 경복궁 안에 있는 연은전으로 옮겨 모시면서 연경궁은 월산대군의 저택으로만 남았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나왔어요. 덕수궁 중령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남도식당이라는 추어탕집에 줄을 섰습니다. 줄이 굉장히 기네요. 여기도 옛날에 덕수궁의 일부였죠.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중명전은 1897년에 경복궁의 지복제와 같은 황실도서관으로 계획되어 1899년경에 완성된 건물이다. 한성부 건축기사로 초빙된 미국인 다이의 설계로 1층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으나 1901년 화재 이후 정면과 양측면의 3면에 회랑이 있는 2층 건물로 재건되었다. 본래 이름은 수호컨으로 옥을 씻는 집을 의미했다. 1904년 덕수궁 대화재 이후
황제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고종이 신료들이나 일본 관료들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1905년 11월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장소로 사용되었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인 경성부락부로 사용되었다. 1925년에는 중명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외벽만 남기고 소실되었다. 이후 건물의 형태를 변형하여 재건하였으며 광복 후 민간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문화재청이 2006년에 인수하고 2009년에 변형된 건물의 형태를 되찾는 공사를 시행하여 대한제국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복원된 중명전은 전시관을 마련하여 대한제국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층에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사무실이 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다시 덕수궁의 설명을 시작한다. 덕수궁이 월산대군의 저택이 된 경위를 다르게 보는 의견도 있다. 월산대군과 성종의 어머니인 수빈한 씨가 남편 의경세자의 사망으로 세자빈의 지위를 잃고 궁궐 밖으로 나가 살면서 시아버지인 세조가 특별히 수빈한 씨와 그 자녀들이 거처할 곳으로 지어주었으며 이후 둘째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올라 그 어머니인 수빈한 씨도 왕대비가 되어 대궐로 들어가자 오롯이 월산대군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덕수궁에 있던 운교의 흔적이다. 덕수궁과 고래각사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경궁은 원래 궁궐로 쓰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래각사가 멀리 있었다. 그래서 고종은 경궁 근처에 고래각사를 짓기로 했다. 그리고 부지로 쓰려고 경궁 남쪽에 있던 독일 공사관 터를 사들였다. 그 후 1902년에 중화전을 짓기 위해 경궁 영역을 남쪽으로 넓히는 공사를 했다. 그러면서 당초 고래각사 부지로 쓰려던 땅까지 국력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기존 경운궁 남쪽 궁장을 따라 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국력을 넓히면 그 길을 폐쇄해야 했던 것이다. 경운궁 남쪽 길은 각국 외교공관 직원들과 정동에 살던 서양인들이 많이 이용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폐쇄 계획을 발표하자 각국 공사들은 반대 의견을 냈고 이에 고종은 경운궁 남쪽 길을 없애지 않기로 했다. 대신 궁역에 포함시키려 했던 구 독일 공사관 터와 경운궁 본궁 사이에 육교를 놓아 서로 연결시키고 다리 밑에 길을 놓아 통행에 지장이 없게 했다. 그렇게 지은 것이 이 운교이다. 이때 확장한 궁장을 따라 만든 새 길이 바로 현재 덕수궁 돌담길 산책로이다. (1904년 2월 29일에) 덕수궁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서북쪽 권역을 제외한 궁궐 거의 전역이 전소되었다. 당시 궐내 함령전의 온돌 교체 공사 도중에 바람을 타고 화재가 일어났던 것이다. 주요 목조 건물들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경복궁까지 헐어가며 애써 지은 궁궐이 2년 만에 다 불타버린 것이다. 원래 남아있던 두 채인 즉조당과 서거당도 이때 소실되었다. 역시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너무 취약하다. 대화재로 사실상 궁궐이 모두 소실되자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는 황궁을 창덕궁으로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외국 공사관들과 가까운 경궁에 집착을 보인 고종은 결국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경궁을 재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시 창덕궁으로 궁을 옮기는 것에 대해 고종의 반응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던 듯하다.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이하영에게 들은 궁궐 이어에 대한 고종의 반응을 적으며 경궁에 유달리 집착하는 고종의 모습을 비판했다고 한다. 아마도 고종은 외국 공사관이 많은 동네에 있어야 그나마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한숨 나오는 시대였다. 이렇게 한국가의 왕이 자신의 목숨조차도 지킬 자신이 부족했던 시대였으니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덕수궁이라는 국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대한문은 덕수궁의 정문이다. 원래 경운궁의 동문으로 세워졌으나 덕수궁 남쪽 중화문 앞에 있던 정문이자 남쪽 문이었던 인화문 앞쪽으로 도로개통 계획이 생겨 걸리면서 정문으로 바뀌었다. 1904년 화재로 1906년 중화전 등을 재건하면서 동쪽의 대한문을 대한문으로 개칭하면서 정문으로 삼았다. 대한문의 원래 위치는 지금의 태평로 중앙선 부분이었으나 잦은 도로, 확장 등으로 위치가 수차례 옮겨졌다. 원래는 1968년에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책정이 되지 않아 1970년에야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2023년 5월에 대한문 앞 월대가 복원되었으나 문을 원위치로 옮기지 않는 한 월대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복원된 월대도 원래의 위치가 아니고 이전 복원된 것이다. 참고로 10월에 복원된 경복궁 광화문의 월대는 원래의 위치에 복원된 것이다. 대한문의 뜻에 대해 여러 오해가 있다. 일제가 퇴위한 고종을 조롱하여 큰 놈이 사는 곳의 문이라 그렇게 지었다든가, 일제가 조선을 중국의 속국이란 뜻으로 위대한 중국의 문이라고 지었다든가 하는 식이다. 또 다른 속설로는 매국노 배정자와의 연관설이 있다. 대한문에 안자가 간머리 아래에 앉아 있어 걸문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배정자를 연상케 해서 배정자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님과 겁내는 한자로 바꾸었다는 속설이 당시에 널리 퍼졌었다. 문화재를 해설하는 어르신들이 흔히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아마도 뭔가 비밀스러워 보이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의 궁궐이나 문화유산엔 이런 엉터리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아님 말고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해설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문화재에 방문하셔서 해설을 들으실 때는 해설사의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적절히 걸러서 들으시는 것이 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는 방법이다. 아무튼 앞의 해석은 아무 근거 없는 속설이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나 사실 논란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대한문 상량문에 대한문인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대한문은 큰 하늘의 문이란 뜻이다. 아무리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 미워도 이런 엉터리 소문은 자제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사다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헛소문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앞으로 금천교가 보인다. 궁궐마다 보이는 반가운 다리. 앞으로 카페테리아가 보인다.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 뒤편으로는 작은 호수가 있는데 풍광이 좋다. 좀 이따가 가보겠다. (1905년에) 경운궁 수호컨에서 일제의 강압과 을사오적의 매국 행위로 인해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당했다. 용나오는 그 사건의 장소이다. 1906년에 경운궁 중건공사가 일단락되었다. 재정 문제로 규모는 1902년보다 축소되었다. 특히 정전인 중화전은 단층으로 바뀌어 원래의 장엄함이 사라졌다. 그래도 정전은 중층이어야 좀 면이 선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이어서 순종이 돈덕전에서 즉위했다. 순종은 한동안 중명전을 집무실로 사용했으나 사달 후 창덕궁으로 이어했다. 황궁의 지위도 함께 옮겨갔다. 이후 중명전은 다시 태왕제 고종의 집무실 및 접견실이 되었다. 이후 이완용은 국내부 대신 박영효가 양위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21일 탄핵하였고 그 작업을 자신의 이복 형제인 이윤용에게 맡겼다. 이윤용이 다음 날인 1907년 8월 2일 올린 건의에 의해 경운궁의 이름이 덕수궁으로 변경되었다. 갑자기 경운궁이라는 이름이 좋아진다.
1910년 8월 창덕궁 인정전에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결국 대한제국은 멸망했고 고종은 태양제에서 이태왕으로 격하당했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붕어할 때까지 계속 덕수궁의 주인으로 남았다. 무슨 의미가 있나? 1919년 12월에 석조전이 착공 10년 만에 완공되었다. 석조전은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부터 정전으로 구상했던 건물이었으나 결국 이 건물은 망국 이후에 완공되었다. 완공 후 고종 일가는 석조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고종은 석조전에 불편함을 느껴 한명전에 주로 기거했다고 한다. 이후 석조전은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난 영친왕이 귀국했을 때 머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커피를 좋아했던 고종이었지만 집은 한옥이 편했나 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덕수궁의 건물들을 대거 철거했으며 중화문과 중화전을 빙 둘러있던 행각도 헐렸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복원하지 않았다. 30년대에는 일제가 기존의 공원으로도 수용할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덕수궁을 공원화할 때 석조전의 앞마당에 프랑스식 정원을 만들 때 방해가 된 것이 중화전의 서쪽 행랑채였다. 또한 덕수궁 권역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기도 했다. 그렇게 덕수궁은 훼손되었으며 권역도 줄었다. 1945년 광복 직후 정부 수립 이전 미군 정기에는 석조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 신탁 통치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덕수궁에 북한군이 숨어드는 바람에 미군의 포격으로 없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을 밀어붙여 서울로 진격하던 미군은 남산과 덕수궁 일대를 사정거리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북한군이 덕수궁으로 숨어드는 바람에 미군은 덕수궁을 포격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병원을 공격하는 것처럼 딜레마의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군 포병장교였던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는 한국의 문화유산인 덕수궁을 파괴하는 것은 양심에 걸린다라고 고민하던 끝에 북한군이 덕수궁에서 빠져나가 을지로로 향할 때 포격을 개시했다. 만약 딜 중위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포격을 했으면 덕수궁은 그대로 잿더미가 돼버렸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해밀턴에게 정식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너무 늦게 전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이후로도 덕수궁은 훼손당했다. 1960년대 초반에 돌담이 헐리고 창살담으로 개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태평로가 확장되면서 대한문은 태평로 위에 마치 낙동강 오리알처럼 고립되어 버렸고 결국 서쪽으로 옮겨야 했다. 덕수궁이라는 이름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완용의 이복서형인 이윤용의 작품이다. 덕막 높이 오래오래 사시라는 의미를 가진 덕수궁은 역사적으로 퇴위한 군주가 머무는 궁궐에 붙여지던 이름들 중 하나였다. 남송의 고종이 효종에게 양해한 후 머문 궁을 덕수궁이라고 했다. 조선에서도 태조 이성계가 퇴위한 후 머문 궁의 이름이 덕수궁이었는데 이때는 정종이 개성으로 한도하여 덕수궁 역시 거기에 있었으나 태종 즉위 후 다시 한양으로 천도한 후 이곳에서의 이성계의 거처도 덕수궁으로 불렸다. 이처럼 덕수궁은 퇴위한 상황이 거처하는 궁궐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였다. 상황의 거처를 항상 덕수궁으로 부른 것은 아니다. 덕수궁 외에도 태종의 퇴위 후 거처인 수강궁이나 충렬왕이 충선왕에게 양위 후 머문 덕자궁처럼 다른 명칭도 존재했다. 덕수궁이란 명칭은 어러한 몇 가지 명칭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덕수궁 명칭은 퇴위한 군주가 머무는 동안 일시적으로 붙는 명칭에 가까우며 해당 상황이 사망하면 더 이상 덕수궁으로 불리지 않고 원래 궁 이름으로 환원되었다. 즉 덕수궁이라는 이름은 이완용이 국내부에 심은 친일파 이윤용의 의도하에 고종 퇴위 작업의 일환으로 물러난 임금에게 부여하는 뜻의 보통 명사인 덕수라 이름 지은 것이다. 이 불순한 의도의 이름은 당연하게도 경운궁으로
궁궐을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문화재청은 아직도 결론 내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결정은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런 건물이나 짓고 있었으니 참말로다. 덕수궁 석조전. 이 건물은 원래 1938년에 완공된 이완가미술관인데 석조전의 서남쪽에 새로 지어졌다. 당시 석조전은 근대일본 미술진열관이라고 했고 이 건물은 조선고대 미술진열관이라 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흔히 석조전 서관으로 부른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경희대가 아니고 덕수궁 석조전이다. 대한제국 말기에 건립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궁전이다. 189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경술국 취직 후인 1910년에 완공되었으니 대한제국과 역사를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지은 덕수궁에는 서양식 건물인 양관이 여러 채 도입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고 황제국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서양식 궁전이 석조전이다. 동양의 전통 궁궐에서는 정전, 편전, 침전의 기능이 각각 구분되어 있던 것에 비해 석조전은 서양의 주거 양식을 도입하여 그런 기능을 하나의 궁전 내부로 통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석조전은 정식으로 부여된 정각의 명칭이 아니다. 중화전과 같이 정각의 이름을 지을 때는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석조전은 정전이나 침전의 일부가 아니며 위에 언급했듯 그 자체로 하나의 황궁이기 때문에 굳이 정각의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다. 건축 당시에는 석조궁전, 석궁, 석조전당 등 다양하게 불렸으며 석조전은 나중에 이러한 통칭을 정리해 붙인 것이다. 그동안 나무를 주요 건축 자재로 썼던 한국인들에게 서양처럼 건물 전체를 돌로 지었다는 것이 아마 굉장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석조는 한국이 서양식 건물을 짓는 사회가 된, 즉 근대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 고종은 석조전을 지으면서 조선은 궁궐에 이런 멋진 서양식 건축도 있을 만큼 부강하니 제발 건들지 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을까? 그래봤자 껍데기일 뿐인데. 대한제국 재정고문이던 영국인 총세무사 존 맥리비 브라운이 건립을 발의했다. 처음에는 경희궁에 지으려 했으나 브라운 권유로 경궁에 세웠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궁으로 환궁한 지 한 달 채 못 지난 1897년 3월에 브라운이 통역관과 함께 경궁 안지형을 측량했다는 독립신문의 기사를 보아 이미 그때부터 서양식 궁전 건설을 기획한 듯하다. 1903년부터 러일 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을 먹이로 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었다. 그 긴박한 시기에 고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신의 즉위 4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 경궁 내에 석조전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참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설계는 영국인 건축기사 존 레지날드 하딩이 맡았다. 석조전 해설에 의하면 하딩은 한국에서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그려서 보내줬단다. 그런데 석조 건물이 낯선 한국인들은 도통 이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딩은 공사에 앞서 나무로 10분의 1 정도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었다고 한다. 내부 공사는 2년이 걸렸다. 설계는 영국인 로벨이 맡았다. 배관 및 난방 시설 설치는 영국의 크리털 회사에서 담당했고 내부 장식과 가구 등은 역시 같은 영국의 메이플 회사에서 맡았다. 이 메이플 회사가 아직도 있어서 석조전 신뢰를 고증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혼란의 역사 속에 짓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1909년에 완공했고 1910년 12월 1일에 공식적으로 낙성했지만 이미 3달 전인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은 일본과 합병된 상태였다. 그래서 처음 계획처럼 황궁으로 쓰지 못했다. 이태왕으로 강등당한 고종은
석조전을 공들여 지어놓고서는 막상 완공 후에는 불편하다며 거주하지 않았다. 단지 귀빈 접대 및 만찬을 행하는 정도로 사용했다. 도대체 이 개념 없는 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침실로 사용한 것은 이왕세자로 전락한 영친왕이었다. 일본에 볼모로 끌려간 그는 간간히 조선에 올 때마다 여기서 지냈다. 1922년에는 아내 이방자와 돌도 채 안 된 아기였던 장남 이진과 함께 와서 머물렀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이진이 갑자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른 끝에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한 후 1933년에 일제가 덕수궁을 공원화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이완가미술관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건물 내부와 앞들도 많이 바꾸었다. 미술관이 된 뒤 일본 등대 미술품만 전시했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처음에는 조선 작품도 같이 전시하려 했으나 일본 미술가들이 조선인의 작품을 한 공간에 같이 전시할 수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36년에는 서남 쪽에 새로운 이완가 미술관을 지어 1938년에 완공한 뒤 개관했다. 석조전은 근대 일본 미술진열관이라 했고 신관은 조선고대 미술진열관이라 하여 조선 미술품을 전시했다. 이것이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흔히 석조전 서관으로 부른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에는 석조전에서 임시정부 대환영 기념 잔치가 열렸고 1946년 3월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유명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간에 비공개되었다.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덕수궁을 일반에 다시 개방했으나 석조전은 여전히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유엔 한국위원단에서 여러 번 회의장으로 사용했고 이후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궁중유물전시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2009년부터 원래의 황궁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2014년에 복원 공사를 마치고 대한제국역사관으로 개관하여 공개되고 있다. 지금은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가이드의 인솔하에 관람이 가능한데 사진은 찍을 수 있고 영상은 못 찍게 한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내부를 설명드리겠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궁전 목적으로 지었으나 궁전로 활용되지 못한 궁전이라고 한다. 석조전의 공간 활용은 층별로 달랐다. 지면에 위치한 지층은 궁인들이나 석조전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던 공간이었고 1층은 방문자들을 위한 접대 공간이었으며 2층은 황제, 황후 등 황실 가족 공간이었다. 2014년에 복원된 지금은 모든 내부 공간이 대한제국 근시관으로서 자유 입장이 가능한 지층에 대한제국 역사관 및 사전 예약로 입장하는 관람 공간으로 전시실과 대한제국 당시 내부를 고증한 재현실이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식 신고 전주의 양식 인테리어로 석조전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던 영국의 메이플 회사에 남아있던 카탈로그에서 참고했다. 지층은 원래 궁인들 공간으로 추정된다. 평면도와 같은 자세한 자료가 없어 자세하게는 모르나 석조전 만찬에서 먹던 서양식 요리들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서구식 주방이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1930년대에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지층도 수장고로 바꾸었기 때문에 궁인들 공간이란 것을 제외하면 대체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원래 전시관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1층은 귀빈을 접견하는 공간이었다. 중앙의 중앙홀과 접견실을 기점으로 지층처럼 좌우 계단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8방이 있으며 전방과 후방의 방들은 세로로 뻗은 복도가 공간을 분리한다. 여기서부터 대리석과 영국식 패널로 희색 벽면에 금박을 입힌 철제 장식 또는 단순하게 사각형 테두리면에 금박을 입힌 화이트 앤 골드나 낙커칠한 원목 판넬링으로 마감한 화려한 인테리어를 볼 수 있다. 중앙홀은 복층 구조 공간이다. 관람 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공간이다. 2층의 회랑형 복도를 지탱하는 척하는 기둥머리가 금박을 입힌 이오니아
양식에 16개의 기둥이 서 있다. 벽의 내부 장식은 흰 벽을 금박 입힌 철제 장식물로 장식한 영국식 신고전주의 양식의 인테리어이다. 같은 신고전주의 양식 가구인 상판이 대리석으로 된 탁자와 의자, 안락의자, 입식전 등이 있다. 탁자는 본래 석조전에 있던 가구 중현대까지 남아있던 것으로 창덕궁 대조전에 있었다. 그러다 중앙홀에 있던 시절 사진을 확인하여 복원 후 원래 있던 중앙홀로 옮겨온 것이다. 귀빈 대기실은 중앙홀 우측방이다. 대한제국 역사관 해설 관람시 중앙홀 다음으로 이동하는 방이다. 귀빈들이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대기하던 방으로 기둥 장식이 없는 것만 빼면 중앙홀과는 기본적으로 같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좌측 문은 엄격한 대칭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영국 신고전주의적 인테리어 양식을 엄수하기 위한 가짜다. 열면 빈 벽만 있을 뿐이다. 주로 귀빈들은 황실에서 대접하는 비스킷, 과자, 샴페인 등을 먹으며 황제 폐연을 기다렸다고 한다. 대기실에는 협탁, 탁자, 원탁, 4개의 의자, 장의자, 장식장이 있다. 이중 장의자와 장식장 또한 원래 있던 가구이다. 나머지는 전부 시공 당시 메이플사의 의뢰한 가구의 카탈로그를 참고해 재현한 복제품이다. 벽난로 위 거울은 사람 키에 맞지 않게 상당히 높이 있다. 이는 거울을 높은 곳에 둠으로써 빛을 반사시켜 건물을 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전등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현대보다 전등 빛이 환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거울은 사치품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데나 여러 개씩 깔아둘 수 없기도 했다. 접견실은 중앙홀 위쪽에 위치한 방이다. 1층 방들 중 가장 큰 방이다. 황제를 폐연하는 곳으로 다른 방들과 달리 황실 문장인 이화문을 가구와 인테리어에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화는 이화여자대학교 상징인 백꽃이 아닌 오약꽃이다. 중앙홀과는 인테리어가 같으나 가짜 기둥 두 쌍과 기둥 두 쌍이 있는 것이 다르다. 카페트 위로 여러 의자와 안락의자, 장의자, 협탁 2개, 원탁 2개, 입식전 등을 배치하였다. 기둥 위 이화문들은 모두 실제로 도금한 것이며 이외에 금색 장식은 칠을 한 것이다. 폐연은 황제께 나아가며 총 3번 몸을 숙여 인사를 하며 나아가고 뒷걸음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외국 사신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절차였다고 한다. 접견실에서 가장 고가인 물건은 유럽에서 수입된 벽면 거울이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는 중앙에 거울의 방이 있는데 당대의 거울은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한 사치품이었다. 이에 궁전 중심이자 프랑스 중심을 거울로 장식한 것이다. 이는 외국 사신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도배한 거대한 회랑인 거울의 방을 걷게 함으로써 사절단의 길을 죽여 프랑스의 외교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고단수의 정치적인 장치였다. 거울이 비쌌던 이유는 베네치아의 일부 솜씨 좋은 기술자들만 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에서 이 기술을 빼내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이 있다. 석조전 접견실에 위치한 거울들은 유럽에서 장식한 형태로 잘라서 직수입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매우 조심스럽게 운반하였다고 한다. 다른 공간에 비해 천장이 낮다. 한국전쟁 당시에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대식당은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식탁보, 식기 등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방이다. 중앙홀 좌측 방으로 공식적인 행사 이후 참여자들에게 서양식 만찬을 베풀던 공간이다. 긴 식탁과 여러 개의 의자를 두었다. 배치해둔 식기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하던 것들과 복제품이며 황실 문장인 이화문이 새겨져 있다. 여담으로 복제품을 만든 회사는 행남자기사이다. 다른 공간과 달리 유일하게 내부 복원이 덜 이루어진 공간이다. 복원 공사 도중에 발견했던 배관 시설의 일부를 놔둔 후 그 앞에 불투명 유리를 두어 관람시의 해설 요원이 버튼을 눌려 보여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석조전이 외관은 화강암 재질이지만 사실 벽돌과 철골 등으로 지은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식당은 접견실 좌측방이다. 황실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몇 귀빈들과 단촐하게 식사를 했던 방이다. 대식당에 비해 식탁 크기가 작다. 최대로 쓸 수 있는 인원이 5명 정도 된다. 방 한켠에 스푼과 나이프, 포크를 보관하는 보관함을 두었다. 해당 상하 식기는 복원 당시 영국에서
경매로 구해온 것이라고 한다. 방들 중 유일하게 인테리어 마감이 락커치를 한 듯한 영국산 오크나무로 만든 판넬링이다. 그래서 미술관으로 바뀐 후에도 귀빈실로 사용하였다. 2층은 황제와 황후의 생활 공간이다. 황제와 황후의 침실과 거실 및 서재 등이 있다. 황제의 서재, 황후의 거실, 그리고 각각 화장실과 욕실로 분할하고 나머지 공간은 궁인들이 사용했다. 재현실인 침실과 황제의 서재, 황후의 거실 및 화장실과 욕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불침번을 서던 궁녀들이 사용한 방으로 추측할 뿐 제대로 된 고증 자료가 없어 전시실로 활용한다. 황제의 침실이다. 서쪽 계단 기준으로 좌측에 있다. 정작 나라가 망한 이후 완공하였고 무엇보다 고종은 오랫동안 온도를 기반으로 한 좌식에 익숙했기에 한명전에 계속 기거하였다. 순종 역시 창덕궁에 살았기에 1922년에서 1924년 사이에 영친왕이 간간히 귀국할 때만 사용하였다. 벽면의 인테리어는 소식당을 제외하면 같으며 카펫 위로는 침대를 포함해 옷장, 세면대, 의자, 안락의자, 협탁 등이 있다. 이 중 옷장과 세면대는 원래 침실에 있던 것을 다시 배치한 것이다. 황제의 침실이기에 커튼과 소파의 덮개, 침대의 이불자리 등의 색상이 황금색이다. 세면대는 큰 대야에 대형 저그가 겹쳐져 있는 형식으로 요즘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세면대와 다르다. 이는 수도관이 들어오기 전에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다. 황족이 대야에 손을 대면 위에서 시종들이 물을 부어주는 식이었다. 이를 감안해서 세면대, 탁자 상판 부분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나무의 경우 물이 튀어 썩기 쉽기 때문이다. 경복궁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에도 이와 같은 세면대가 있는데 빌레로이엠보우사 제품이다. 황제의 침실을 황제의 서재, 황후의 규방, 황후의 침실, 2층 중앙홀과 차례로 연결하였다. 유럽의 궁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이다. 이런 왕족의 주거 구조를 현대의 아파트를 만들 때 접목시켰다. 황제의 서재는 황제의 침실 좌측에 있다. 전통 개념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황제가 책을 보거나 별도로 손님을 맞이하던 곳으로 1911년에서 1918년 사이에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하였다. 카페트 위로 책장, 회전서가, 게임탁자, 원탁, 책상 등을 배치하였다. 중앙 원탁 위에 있는 책은 당대 국제법 기초서적이었던 만국공법이다. 고종 황제는 외국 사신들에게 이와 같은 외국 서적들을 부탁하여 입국 시 4권 정도씩 가져오게 시켰다고 한다. 황후의 침실이다. 사실 석조전 설계 단계부터 사실상 고종의 황후 역할을 하던 황귀비 엄씨의 침실로 기획하였다. 그런데 석조전을 경술국치 이후 준공하였고 직후 순원왕귀비가 장티푸스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데다 순종의 황후인 순정의 황후마저 남편을 따라 창덕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기에 이 방은 이왕비였던 이방자 여사가 남편 영친왕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에 가끔 올 때만 사용하였다. 가구 구성은 황제의 침실과 거의 같다. 단 황후의 침실이라 그런지 카페트 위로 화장대가 있는 것과 커튼이나 방석이 자주 새긴 것이 다르다. 준공 이후 배치했던 옷장, 세면대, 화장대, 책상을 복원하면서 다시 놓았다. 황후의 거실은 황후가 책을 읽거나 내빈을 접대하는 방이다. 전통적인 안방을 대신하는 공간으로 황후가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다른 방보다 가구가 화려하다. 황제의 거실 좌측에 있으며 황제의 서재보다 규모가 약간 작다. 인테리어는 황제의 거실과 비슷한 편으로 카페트 위로 책장, 책상, 원탁, 의자, 장의자, 장식장 등이 있다. 이 중 준공 당시 가구는 책장과 책상, 원탁, 장식장이다. 중앙에 위치한 원탁 위에는 영국의 웨지우드사에서 제작한 티파 세트가 있다. 복원된 화장실과 욕실은 복원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발견한 평면도에서 해당 위치에 타일이 있다는 근거에 따라 복원한 것이다. 성을 구분하는 법도에 따라 황제와 황후 전용을 따로 두었으며 화장실과 욕실 또한 각각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였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에서 수세식 좌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 당시 고종 황제의 황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영국식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었다. 황제와 황후의 화장실과 욕실의 디자인은 거의 같다. 변기나 욕조, 세면대 등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쓰던 것들을 그대로 들였다. 석조전 내부 관람을 가면 창밖에 테라스에 나갈 수 있는데 풍광이 멋지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희한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장의 해설사에게 들은 내용이 나무위키에 거의 그대로 들어있어서 신기하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현장에서 해설은 대충 들으셔도 될 듯? 그럼 석조전 설명은 여기까지. 나라는 망해가지만 황제국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고종의 또 다른 야심작이 복원되었습니다. 가볼만 합니다. 백 년 만에 재건됐대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오픈했다고 하는데 외관의 모습은 똑같고 내부의 모습은 보증이 어려워서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했다고 방금 해설을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들어갔었는데 전시 기법도 좋고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돈덕전은 러시아 제국의 건축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세레딘 사바틴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돈덕 뜻은 덕 있는 이를 도탑게 하여 어진 이를 믿는다인데 서경의 순전에서 유래했다. 건물은 러시아식, 이름은 중국식인 한국 궁궐의 건축이었다. 현판 글씨는 당나라 명필 구양순의 글자를 모아서 만들었는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라고 한다. 월드 엑스포 비공성문 부산 홍보관이네. 바닥을 투명 유리로 제작해서 지하에 남아있는 유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잘했다. 이곳은 1층에 있는 폐연실이다. 국제행사를 위해 지은 돈덕전의 입구에 위치하는데 외국 사절을 맞았던 곳이다. 현재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상영하고 있는데 1902년에 발행된 예식장정에서 외국 공사의 황제 폐연 절차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한다. 전통 연애의 모습은 1902년 11월의 연애를 그린 이민진 연도팔 폭병풍을 재현했다고 한다. 원래 폐연실이었으니 미디어 아트도 상영하고 필요할 때는 강연이나 연애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듯하다. 요새 내가 박물관에 필요한 공간으로 자주 언급하는 그런 다용도 공간의 형태다. 기억해놨다가 연구 보고서에 언급해야겠다. 최신의 사례라서 쓰기 좋겠다. 이번 연구에도 써야지. 백년의 기억, 그리고 미래 100년의 꿈이라는 전시입니다. 돈덕전을 지은 이유는 1902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 친경 예식 때문이었다. 고종은 이 예식을 통해 근대 국가대한제국의 위용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그 일환으로 각국의 외교관들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 바로 그 행사의 연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덕전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 속도가 많이 더뎠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호 건이 불타자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02년 5월경에야 다시 진행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후 언제 완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황성신문 1903년 4월 6일자 기사에 친경예식 장소와 관련하여 돈덕전 언급이 있는 것을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완공했고 이름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종이 열고자 했던 친경예식은 모셔졌다. 이후에도 여러 이유로 미뤘다가 결국 영원히 개최하지 못했다. 결국 이 건물도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던 건물이다. 돈덕전에서는 황제와 황태자가 각국의 공사와 사절들을 만나고 연회도 열었으며 신하들을 접견하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1906년에는 황태자였던 순종과 황태자비 윤씨의 가래 때 연회장으로 사용했다. 외국의 국빈급 귀빈들이 묵는 일종의 영빈관으로도 활용되었다. 1905년에 방한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와 일본 황조 쿠시미노미야, 히로야스 왕 등이 여기서 머물렀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에는 일본 경관들이 머물며 경운궁을 감시하는 공간으로 사용했다. 1907년 8월에는 순종이 이곳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즉위했다. 순종은 이곳으로 이어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대신 즉조당으로 이어했으며 돈덕전은 신하들과 일본 관리들이 황제를 배알하러 오는 장소가 되었다. 그해 10월에 일본 요시히토 황태자가 방한했을 때에는 상견례와 회식을 하는 곳으로 활용되었고 11월에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한 후에는 고종이 외부인들을 접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주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관이 탁 트여서 테라스가 일품이었습니다. 1910년에 석조전을 완공하고 서쪽 궁장을 확대하면서 돈덕전은 덕수궁 주요부 영역으로 들어왔다. 일제강점기에도 이태왕으로 강등당한 고종의 탄신년을 비롯하여 여러 행사가 열렸다. 이곳은 2층의 서재 같은 곳인데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컴퓨터로 디지털 자료도 검색하고 그냥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지금 궁중문화축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덕숭이 문을 닫는데 오늘은 문을 열어요. 와보니까 어머니들이 엄청 많아요. 네,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재 쪽에 관심 있는 아주머니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의외로 젊은 남자들도 좀 있는데 모두 저처럼 어느 정도 이쪽 분야와 관련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조전 특별전 사전 예약 전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품위 있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네. 1919년 고종 승하 후 덕수궁은 비었고 돈덕전은 방치되었다. 그 후 없어졌는데 정확한 때는 모른다. 다만 1921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그때까지는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26년에 경성부 시내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돈덕전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철거된 듯하다. 1930년대에는 돈덕전 터에 아동 유원지가 들어섰으며 광복 이후에는 덕수궁관리소와 강당이 세워졌다. 원래 석조였지만 철골 구조로 건축되어서 복원이 아니라 재현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돈덕전 내관은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로 만들었으며 벽돌 쌓기 양식은 중명전, 구성원과 동일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은 중명전과 달리 붉은 벽돌은 창문 사이의 벽에만 쌓고 주로 회색 벽돌의 비율이 높았다. 이 길은 무슨 길이지? 가볼까? 가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석조전 뒤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유관람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저 예전에 공사할 때 왔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때는
관계 분야 전문가로 해서 왔었죠. 그때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때 이거 뭐 보건 때문에 굉장히 애먹고 있었던 여러 기억들이 나네. 앵두나무다. 앵두나무 꽃이, 앵두가 오약꽃이라고 그러는데, 아, 자두가 오약꽃이라고 그랬구나. 자두가. 그래갖고 이제 왕가 문양이, 우리나라 조선왕조 왕가 문양이 오약꽃이라고 그러잖아요. 황제 고종의 또 다른 숙소와 부속시설들, 정관원, 함령전과 광명문과 덕홍전, 그리고 공원이 된 권례각사터와 황구단. 야, 서울 한복판에 시청이, 저 건물이 시청이잖아요. 시청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안락하고 1,000원이면 입장 가능한 궁궐이 있으면 덕수궁 정관원으로 갑니다. 덕수궁은 근대에 지은 황궁이니만큼 석조전, 돈덕전처럼 서양식 건물인 양관이 여러 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관원이다. 다만 다른 양관들과 달리 한국 전통 가옥의 일부 요소가 혼합된 형태이다. 러시아 제국 건축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세레딘 사바틴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현존하는 덕수궁 내 양관 중 가장 오래되었다. 정관의 뜻은 조용히 내다본다이다. 건물의 용도는 확실하지 않으며 여러 의견이 있다. 그 중 고종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감상했던 카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어진 관련 기사만 나온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순종실록부록의 기사도 1912년에 여기 있던 어진들을 중화전으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실록보다 더 기사량이 많은 승정원일기에는 어진 외에도 신하들을 접견한 것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역시 휴식이나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1915년 덕수궁 실측 자료인 덕수궁 원안에 따르면 내부에 서양식 욕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하층에는 조리시설을 갖춘 주방이 딸려 있었다. 다만 전용 카페는 아니더라도 황실의 휴식 공간은 맞다는 주장도 있다. 1920년 5월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서는 정관원을 고종의 아기였던 영친왕과 함께 여름 더위를 잊던 곳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관원은 황실 가족들이 살던 내전 권역에 있다. 내전의 일을 공식적으로 잘 기록하지 않는 관습을 고려하면 기록에 어진 내용만 나온다 해서 섣불리 카페나 휴식 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모른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덕수궁의 건물들 중 즉조당, 서거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1897년 이후에 처음 지은 것이고 1901년에 적힌 태조, 어진의 정관원 봉안 기록을 종합하면 그 사이에 건립한 듯하다. 1919년 고종 승하 이후 덕수궁은 비었고 1933년 일제는 덕수궁을 공원화하면서 많은 정각들을 허물었다. 그럼에도 정관원은 살아남았다. 다만 관람객들을 위한 찻집, 카페로 쓰이면서 건물 구조도 바뀌었다.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덕수궁 휴게실이라는 이름으로 기능했다. 음악회 등 각종 모임 및 행사가 이따금씩 열렸다. 1977년 영화 야행에서 카페로 영업 중이던 정관원의 내부 모습이 잠깐 나온다. 현재와는 다르게 칸마다 쇼윈도가 설치되었고 기타 현대식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덕수궁 함령전으로 갑니다. 덕수궁의 황제 침전이다. 덕홍정과는 한 영역이다. 함령의 뜻은 모두 시행과 평안하다는 의미다. 주역에 나오는 만물에서 으뜸으로 나오니 만국이 모두 평안하다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열강이 각축하던 시절에 국가 간에 평화롭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일까?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고종이 황궁할 곳으로 경궁을 택하여 경궁을 제대로 된 궁궐로 만드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때 임금의 정식 침전으로 지은 것이 함령전이다. 이때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신축이었으나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경복궁의 정각을 옮겨온 것도 많았다. 함령전이 그런 경우로 경복궁의 만화당을 옮겨 지었다. 황제의 침전인 만큼 빨리 공사를 시작했지만 1897년 2월에 고종이 황궁한 후에도 완공을 못하여 고종은 한동안 서거당에서 머물렀다. 그 해 6월 함령전의 상량문 제술관이 임명되었으며 함령전에서 신료들을 접견한 것으로 보아 대략 7월에서 8월경에 공사가 끝난 듯하다. 완공 이후 고종은 함령전을 자신의 주 처소로 삼았다. 1904년 4월에 함령전의 온돌수리 공사를 하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다 대화재가 일어났다. 경궁 주요 정각이 사라졌고 화재의 발원지였던 함령전도 당연히 잿더미로 변했다. 그해 12월에 바로 복구 공사에 들어가 2년 뒤인 1906년에 재건했다. 이때 기존의 함령전과 약간 모습이 달라졌다. 함령전 서쪽에 위치했던 행각을 담장으로 바꾸고 서북쪽에 온돌방 사칸을 추가로 지었다고 한다. 함령전이 소실된 이후 고종은 중명전을 집무실 겸 침전으로 사용했다. 1906년에 함령전이 다시 지어졌어도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함령전으로 돌아갈 시기를 놓치고 계속 중명전에서 거주했다. 1907년에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함령전에 잠시 머물긴 했지만 얼마 안 있어 창덕궁으로 이어졌다. 결국 고종이 공식적으로 아주 돌아온 것은 이미 국권을 뺏긴 후인 1912년 10월이었다. 이후 이왕직에서 고종의 편의를 봐준답시고 행각들에다 대기실,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주변 모습을 많이 바꾸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한 후 함령전을 빈전과 혼전으로 사용했고 이후 전호를 효덕으로 정하여 약 1년간 함령전을 효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일긴 사진을 찍네 여기서. 야, 서울 한복판에 시청이, 저 건물이 시청이잖아요. 시청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안락하고 1,000원이면 입장 가능한 궁궐이 있은 거야. 여기가 걸레각사 터와 황구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황구단은 저쪽에 있는데, 저기도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 좀 이따가 다시 가야겠네. 이숲 일대와 담장 너머 시청 앞 서울광장 일부는 원래 궁궐 안관청들이 있던 걸레각사터이다. 국가의 군사권을 관장하던 원수부와 황실의 업무를 보던 국내부가 있었다. 이 밖에도 시강원, 태의원, 전화국 등 여러 관청이 있었으나 태평로 개설 때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절반 이상의 정각들이 사라졌다. 다시 함령전으로 들어간다. 다른 궁궐들의 메인 침전은 일반적으로 다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건물인데 반해 함령전은 용마루가 있고 대부분 쇠서가 2개인 이익공공포인데 반해 함령전은 쇠서 1개를 둔 몰입공공포이다. 사실 앞서 말했듯 경복궁의 수많은 그런 정각 중 하나인 만화당을 옮겨다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정식 침전으로 지은 강령전, 대조전 등과 비교해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옮길 때 용마루를 빼도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둔 데엔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 있다. 아궁이가 저기 있구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보이네. 함령전에 용마루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량각 건물이 당시로서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물이라 함부로 뺐다간 공사가 더욱 힘들어졌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 양식이라 그런 선진 기술을 귀하신 왕과 왕비의 침전에만 적용한 것인데, 이미 여러 서양 문물을 접하고 자주 독립국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굳이 중국풍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근대 시기에 지어서 그런지 서구적인 요소가 덜어 보인다. 대청 천장엔 샹들리에가 2개나 걸려있고 대청 문틀마다 삼령전. 커튼 박스를 달았으며, 지금은 치웠지만 대청과 택간 바닥에 카펫도 깔았었다. 엎어질 뻔했어. 입공포. 여기는 천막을 걸었나 보네. 대청마루를 한 공간으로 뚫어 넓게 했고, 천장은 우물반자로 막고 단청을 아름답게 칠해서 화려함을 부각했다. 대청을 중심으로 동서 2칸의 온돌방이 있고, 앞면의 옆칸과 측면의 칸들을 마루로, 뒷면의 옆칸은 쪽방으로 구성했으며, 온돌방도 대청과 마찬가지로 벽체를 치지 않고 전부 한 칸으로 통하여 공간을 넓게 했다. 대청과 온돌방을 연결하는 문은 중앙에만 창호를 두고 그 위아래로 종이를 바른 불발기 양식으로 설치했다. 함령전 서쪽에 있는 덕홍전이다. 덕수궁의 고건축 중 가장 나중에 지었다. 여기랑 연결되었었다는 거구나. 이 아궁이 때문에 이게 화재가 났었다는 거고. 덕홍전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처음 지었다. 즉, 조선왕조 시절에는 없었다. 원래 덕홍전 자리에는 경소전이 있었다. 경복궁에 있었는데 1896년에 경운궁으로 옮긴 것이다. 이후 명성황후의 빈전으로 사용했으나 국장 이후에는 경려전으로 이름을 바꾼 뒤 혼전으로 활용했다. 이때는 다음 문으로 침전 함령전과 영역을 구분했다. 실내는 통칸으로 뚫려 있으며 바닥은 전돌이다. 원래는 카페트를 깔았는데 나중에 치웠다. 천장은 우물반자로 하고 반자청판에 구름 속을 날고 있는 2마리의 봉황을 그려 넣었다. 근대 이후에 지어서 그런지 내부 장식에 서양식을 가미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를 달았고 교창에는 커튼박스를 설치했다. 커튼박스는 양가장자리에 날개를 문 듯한 모양의 봉황머리가 있고 가운데에 금색 오약꽃 조각이 달린 형태이다. 1904년 경운궁 대화제로 경효전은 불탔다. 명성황후의 신주는 임시로 준명전 서행각에 봉안했다가 고종이 머물던 중명전 근처의 수풍당으로 이전했다. 이후 옛 경소전 모습대로 재건했지만 명성황후의 신주를 다시 이곳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재래와 인연이 멀어지고 또한 고종이 살던 함령전과 가까워서인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경소전을 아련실로 고쳐 짓고 이름을 덕홍전으로 바꾸었다. 이때 창덕궁이 아련실로 개조되었던 인정전을 참고했다고 한다. 주변도 크게 달라졌다. 우선 함령전과 영역을 구분하던 담과 문을 헐고 같은 영역으로 만들었다. 혼전 관련 시설들을 전부 없애고 덕수궁 내 이왕직 청사 및 귀빈실과 찬시실 등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귀빈실 및 함령전과 통하는 복도를 설치했다. 함령전에 거주하던 고종이 편하게 덕홍전을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덕홍전은 이후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른다. 함령전 옆에 있는 숲과 호수 구경하러 가봅니다.
이 연못이 있는 숲은 1933년에 공원화 과정에서 철거되었다. 서울광장 너머에 세운 황구단은 1914년에 철도 호텔을 지을 때 파괴되었으나 신의를 모셨던 황궁과 돌북이 남아 대한제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이 문은 광명문이다. 함령전의 정문이다. 1897년에 함령전을 지으면서 남쪽 행각을 이중으로 만들었고 바깥 행각에 광명문을 세웠다. 건립한 지 불과 7년 만인 1904년에 함령전 온도를 수리하다 대화재가 일어나 소실되었고 그해 12월에 다시 지었다. 광명문은 덕수궁이 공원이 될 때도 살아남았지만 양옆 행각이 철거당했다. 그리고 1938년에 일제가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건물 자체를 미술관의 남쪽으로 옮겼다. 이때 벽체와 문짝을 다 뜯어버렸다. 그리고 신기전 기화차와 흥천사명동종, 자경루를 보관 및 전시하는 곳으로 사용했다. 최근까지 수십 년을 그 모습으로 있었다. 나도 봤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현판의 색마저 바뀌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였던 것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변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2016년에 본래 모습대로 복원해 교체했다. 문화재청은 2018년에 광명문을 원래 자리로 이전하고 없어진 벽체와 문짝을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2019년 3월 1일에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준공 기념행사를 열어 일반에 개방했다. 이로써 광명문은 약 8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건하면서 기와도 공장제에서 수제로 교체했다. 이 건물은 중화전 행각이라고 한다. 1902년 덕수궁의 중심 건물인 중화전을 건립하였을 때 중화전은 128칸의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904년 대화재로 중화전을 비롯한 많은 정각들이 불탄 후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행각 역시 108칸의 규모로 새로 지었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일제강점기에 덕수궁 내 여러 정각들이 훼손되었는데 중화전 행각도 이때 대부분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행각은 1905년 중건된 행각의 일부가 남겨진 모습이다. 조선의 5대궁을 다 돌아보니 덕수궁이 더 슬퍼. 중화문과 중화전, 서거당, 즉조당, 준명당. 이 건물은 중화전 행각이라고 한다. 1902년 덕수궁의 중심 건물인 중화전을 건립하였을 때 중화전은 128칸의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904년 대화재로 중화전을 비롯한 많은 정각들이 불탄 후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행각 역시 108칸의 규모로 새로 지었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일제강점기에 덕수궁 내 여러 정각들이 훼손되었는데 중화전 행각도 이때 대부분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행각은 1905년 중건된 행각의 일부가 남겨진 모습이다. 이제 중화전 일원이다.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의 정문인 중화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임시행궁이었던 경운궁은 인조 이후 서거당, 즉조당 및 주변 별당 몇 채 빼고는 아무것도 없던 궁이었다. 그러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고종이 1897년 황궁할 곳으로 경운궁을 선택했다. 하지만 몇백 년을 버려진 곳을 임금이 거처로 삼으려니 대공사가 필요했고 기간도 길어졌다. 그래서 한동안은 기존에 있던 즉조당을 태극전, 중화전으로 부르면서 정전으로 사용했다. 이후 여유 공간이 있던 남쪽으로 궁역을 확장한 뒤 즉조당과 남쪽 궁장 사이에 정식 정전을 건립한 것이 바로 중화전이다. 중화문도 이때 정전의 정문으로 지었다. 1901년 10월 29일에 현판을 걸었다.
중화문 건립으로 경운궁의 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원래 경운궁의 정문은 남쪽 궁장 가운데에 있던 인화문이었으나 중화문 공사 및 궁역 확장을 하면서 철거했고 대신 동쪽 문인 대안문을 새 정문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옛 사진을 보면 인화문 터와 중화문의 위치는 몇 걸음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또한 원래 중문이던 돌례문 역시 없앴고 새로운 중문 조원문을 지었다. 금천과 금천교 역시 인화문과 돌례문 사이에 있었으나 대안문과 조원문 사이에 새 금천을 팠고 원래 금천은 묻었다. 1904년 대화재로 불탄 이후 1906년 중건했다. 이때 중화문을 기존의 자리보다 약간 남쪽으로 더 옮겨 지어 결과적으로 중화전뜰은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고종이 승한 후 1933년 일제는 덕수궁을 공원화했다. 이때 석조전 앞들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정원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중화문의 행각을 헐었다. 이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은 문만 행하게 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동쪽 모퉁이에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이 행각도 모습이 많이 달라져 현재는 시민들이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다. 행각을 복원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럴 경우 석조전의 정원을 밀어버리는 것밖엔 답이 없어 쉽지 않다.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이다. 중요한 국가의식을 거행하거나 조회를 열던 곳이다. 중화종허의 뜻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성정으로 중용에서 유래한 말이다. 1902년에 중층으로 지어졌다. 창덕궁, 인정정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1904년 대화재로 전소되었고 1906년에 중건되었는데 만국 직전에 어지러운 상황이라 단층으로 지어졌다. 1907년 1월에 치러진 당시 왕태자였던 순정여왕후의 결혼식과 1907년 7월에 열린 고종이 순종에게 양해하는 의식 등을 치렀다. 처음부터 대한제국의 황궁정전으로 지었기 때문에 답도에는 쌍용이 새겨져 있다. 즉, 용 2마리가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한 마리는 사조룡, 다른 한 마리는 오조룡이다. 이 용들은 각각 조선과 대한제국을 상징한다. 내부를 살펴보면 정면 가운데 칸 북쪽에 단가와 옥좌를 두었다. 고주와 창방에는 낙양각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천장은 봉황이 아닌 용이 달려있다. 경복궁 근정전에도 용이 달려있는데 비교하면 중화전의 용이 좀 더 땅딸만하고 살쪘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서울 시내에 마땅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인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중화전 뜰에서 정보 행사나 공연 등이 자주 열렸었다. 특히 1961년 군사정변 당시에는 정변에 동원된 제1공수 특전여단이 이곳에 주둔해서 반혁명 인사로 분류된 인사들을 이곳에 가두었고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잡아들인 깡패들을 이곳에서 굴렸다. 중화전은 황제가 뒤에서 들어가서 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어떤 유튜버는 이걸 보고 무슨 대단한 마술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 어려운 장치도 아닐 뿐더러 극장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황제가 많은 신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공간을 지나서 올라가는 것보다 뒤로 들어가서 어좌에 앉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콘텐츠들을 보면 이 뒷문처럼 별거 아닌 것에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부여해서 오버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혹되실 필요 없다. 분명한 것은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신화 속의 신들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처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실수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특별하다는 관점을 가지면 오류가 많이 생긴다. 이 점을 인지하면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다. 특히 가짜 국뽕 유튜버들 제발 구라치면서 오버 좀 하지 마라. 진짜 국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다. 즉조당 일원으로 간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거처했던 정각들을 보존한 곳이다. 즉조당은 광해군과 인조가 왕위에 오른 곳이고 서거당은 선조가 거처하다 승하한 유서 깊은 건물이다. 서거당은 현존 유일의 목조 2층 집으로 단청을 입히지 않아 소박한 살림집 같다. 1623년에 대부분의 정각과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이 두 건물만은 보존하여 경궁의 상징으로 삼았다. 준명당은 고종이 업무를 보던 편전이며 즉조당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새 건물은 1904년에 불에 탄 것을 같은 해에 다시 지은 것이다. 서거 시위의 뜻은 옛날에 임금이 머물던 곳이다. 서거당은 현판이 2개이다. 2층 바깥면에 걸린 것은 국내부 특징관이던 김성근이 1층 내부에 있는 편액은 고종이 썼다. 고종 현판을 보면 석시자 옆엔 어필유비, 당당자 옆에 광무군연을 사칠어리라는 작은 글씨가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궁궐 정각 중 누각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다. 1층 내부는 가운데 이 칸을 대청으로 앞면과 대청 뒷면에 가장자리 칸에 텐마루를 깔았으며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을 두었다. 동쪽 온돌방은 모든 공간을 1칸으로 터서 방을 넓게 만들었다. 서쪽 온돌방은 약간 다르다. 기본 구조는 동온돌과 같으나 대청 쪽 칸은 다른 칸과 기둥 및 문지방으로 나누었고 나머지 칸은 서로 구분 없이 텄다. 서온돌의 서편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계단이 있다. 방에서 측면의 택간과 연결되는 창문의 모습도 차이가 있는데 동온돌 쪽 창은 전통 양식이나 서온돌 쪽 창은 서양식 문짝이다. 이는 근대화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준다. 2층 내부는 칸마다 구분 없이 전부 텄고 바닥은 마루로 마감한 모습이다. 천장은 석가래가 바로 보이는 연등 천장으로 만들었으며 네 번째 칸 위의 종도리에는 용 그림과 무늬를 화려하게 그려넣었다. 단 색을 입히진 않았다. 이 그림은 1902년에 편엔 이민진 연희교에 실린 서거당 일대의 그림이다. 그림 속 서거당 모습은 지금과 달리 1층 좌측의 택간과 우측에 덧댄 한 칸이 남쪽 행랑채와 붙어 있었으며 좌측으로 즉조당과도 복도각으로 통했다. 지사진은 일제강점기 초반에 일제가 조선 고적과 명소를 조사할 때 촬영한 것이다. 건물의 남면이 아니라 북면에서 찍은 것으로 상술한 서거당 2층에 덧댄 칸이 보인다. 오른쪽 끄트머리에 꺾인 부분 1층은 즉조당과 이어지는 복도로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 초까지는 두 건물이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3년) 일제의 궁궐 공원화 계획으로 많은 덕수궁의 건물이 헐렸을 때에도 살아남아 오늘에 이른다.
즉조당이다. 즉조는 즉위와 같은 말로 인조가 이곳에서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현판 글씨는 고종의 친필이다. 즉자 옆엔 어필, 당자 옆에 광무군년을 사 7월 2일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다. 1905년을 4년 7월 어느 날에 임금이 직접 썼다는 의미이다. 즉조당 대청에는 경운궁이란 편액도 걸려 있었는데 역시 고종이 직접 쓴 것이며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존 및 전시 중이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1896년에 경운궁을 수리, 중건하는 데 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경복궁 선원전에 있던 어진을 즉조당으로 옮겨 모셨다. 1897년 2월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당시 경운궁은 즉조당 포함 2채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즉조당을 임시 정전으로 사용했다. 그해 10월 7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며칠 전에 이름을 태극전으로 바꾸었다. 제국의 정전이니 이름 역시 제일 높은 급인 전으로 올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각 앞에 넓은 월대를 설치하여 건물의 격을 높이고 여러 국가의 중요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만들었다. 태극전에서 고종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할 것을 반포했다. 즉 태극전은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탄생 장소였던 것이다. 제국 수립 이후 고종은 이곳에서 백관들의 할애를 받았으며 황실 가족들에게 옥책과 금보를 내리고 책봉식을 거행하는 등 정전으로서 태극전을 활발히 사용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정전으로 쓰기엔 너무 좁았다. 그래서 1901년부터 새 정전 공사를 시작하여 1902년에 비로소 제대로 된 정전 형태를 갖춘 새로운 중화전을 완공했다. 그에 따라 1902년 5월에 기존의 중화전을 원래 이름인 즉조당으로 환원했다. 1904년 4월 경운궁 대화제로 불탔고 직후 복구했다. 이때 옛 모습 그대로 짓되 칸수와 규모는 간단하게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는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어머니 순원왕비비 엄씨가 이곳에서 서거했다. 즉조당과 복도로 이어져 있는 이 건물이 준명당이다. 준명의 뜻은 다스려 밝힌다 또는 다스리는 이치가 맑고 밝다이다. 서경 고요모편에 나온 구절인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밝혀 밤낮으로 소유한 집을 다스려 밝힌다. 에서 따왔다. 특이하게 명자를 흔히 밝을 명자로 쓰는 밍이 아닌 민자로 썼다. 얼핏 보면 잘 구분이 안 가지만 민에서 해일, 이 아닌 눈목이 들어가 있다. 민과 모양만 다른 같은 글자이며 밝게 볼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여러 설이 있다. 그중 일제가 밍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밍을 대신 썼다는 주장과 반대로 일본을 싫어한 대한제국 정부에서 을이 들어간 민 대신 밍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론을 말하면 둘 다 낭설이다. 밍은 밍의 이체자이며 엄연히 대한제국 이전부터 쓰던 한자이다. 진짜로 밍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창경궁에 있는 명정전은 물론 다른 정각들의 편에게 들어간 밍을 모조리 갈아치웠을 것이다. 당장 고종의 침전 정문인 광명문 현판에도 버젓이 일이 들어간 밍이 적혀있다. 저런 거짓 정보에 속지 말자. 제발. 1904년 이전에는 현재 준명당 자리에 경운당과 덕경당 그리고 관명전이 있었다. 경운당의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록상으로는 1901년 2월 3일차 승정원 일기에 처음 나타난다. 준명당과 즉조당이 붙어있는 지금과 달리 경운당이 있던 시절에는 경운당과 즉조당 사이에 행각을 두어 영역을 구분했다. 고종은 경운당에서 주로 전배하거나 진찬을 열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름을 덕경당으로 바꾸었으며 1902년 10월에는 관명전으로 개칭했다. 이름을 바꾸면서 건물도 새로 지었다. 즉조당과 덕경당 사이의 행각을 헐어 두 건물을 한 영역에 두었다. 또한 건물도 정면을 국한으로 늘리고 용마루에 취두, 추녀마루에 잡상도 설치하는 등 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었다. 이런 변화는 진연 장소의 격을 높이고 공간을 넓혀 진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4년 대화제로 불탔고 직후 복구했다. 재건하면서 이름을 준명당으로 바꿨으며
건물도 관명전보다 작게 짓는 등 전보다 격을 낮추었다. 관명전이 준명당으로 바뀌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1904년 4월 13일 대화제 바로 전날에 고종이 관명전에서 신하들을 만났다는 승정원 일기의 기사를 통해 준명당은 화제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준명당으로 지으면서 즉조당과 통하는 복도도 같이 설치한 듯하다. 준명당은 일제강점기 초에 고종이 외동딸 덕혜옹주를 위해 만든 유치원이 되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준명당 남쪽 기단의 가장자리에는 몇 개의 구멍이 파여 있는데 준명당이 유치원일 때 행여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떨어져 다칠 것을 우려한 고종의 배려였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조선의 5대 궁궐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자주 오는 궁궐들이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영상을 찍고 컴퓨터 앞에서 편집하면서 다시 살펴보니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지만 한동안 폐허였다가 흥선대원군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죠. 법궁의 아우라와 조선 후기 건축의 특징이 보이는 궁궐이었습니다. 창덕궁은 가장 많은 왕들이 아꼈고 한국적인 궁궐의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세계유산이죠. 후원도 잘 남아있고 말입니다. 경복궁과 라이벌 같은 느낌입니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종묘 사이에 있는 부속궁전 같은 느낌의 공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넓은 녹지가 인상적이지만 동궐도를 보면 많은 건축물이 꽉꽉 차있던 공간이었죠. 그래도 뭔가 경복궁이나 창덕궁보다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궁궐입니다. 경희궁은 도시의 손 같은 느낌이 드는 궁궐입니다. 많은 공간이 소실되어 복원된 건물도 많지 않지만 주변의 서울 역사박물관과 조화를 이루는 작은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할까요? 물론 그 역사는 작지 않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수궁은 기울어진 배를 어떻게든 운항해보려는 선장 같았던 고종의 처절함과 고뇌와 욕심, 한편으로는 생뚱맞음과 어리석음이 함께 보이는 황제가 아닌 인간 고종의 증거 같은 모습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시설이 건축된 후 원했던 목적대로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왜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나? 라는 의문을 자꾸 던지게 만드는 궁궐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5대 궁은 각각의 매력이 겹치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봐도 질리지 않고요. 이런 멋진 궁궐이 남아있는 서울에 산다는 거 자체가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의 5대 궁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우리 문화재 답사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